내 침묵에 진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걸 깨달은 건 나 없이는 숨도 못 쉴 회사에서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를 때였다. 나는 조직도에도 없었고 사내 메신저 프로필도 없었으며 작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소통과 협력, 워크숍 단체 사진에도 없었다. 하지만 이 회사 누리금융테크가 미래를 걸고 있는 시스템의 코드, 로직, 그 뼈대는 전부 내 것이었. 조용히 보이지 않게 아무런 공로 인정도 없이 서류상으로는 그저 용역 계약직. 그들은 나를 위장 계열사 2개 아래에 숨겨둔 하청업체 계약으로 묶어뒀다. 무슨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말이다. 왜냐고? 재무총괄 박 이사님은 2가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첫째, 사내 정치는 발전을 저해한다. 둘째, 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나는 깔끔한 아키텍처, 감사 가능한 로직, 그리고 누가 손대면 즉시 비명을 지르는 우아한 시스템을 만든다. 누리금융테크에서 일한 지 27개월. 공식적인 직함은 백엔드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주력 금융운영 엔진 설계자였다. 누리금융테크는 단순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은행들에게 꿈을 팔았다. 운영감사를 자동화해드립니다. 실시간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조건을 발동시킵니다. 같은 것들. 아주 근사하게 들리지만 나 같은 사람이 뼈대를 만들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아찔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한 일이었다. 시스템이 자신의 무결성을 스스로 감시하도록 너무나 단단히 얼검해서 어떤 비인가된 조작이라도 일어나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만들었다. 디지털 양심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내 자리를 지나가면서는 그런 걸 알 턱이 없었다. 애초에 내 자리가 없었으니까. 나는 내 집 부엌 식탁에서 로그인했다. 예전에 스프린트 리뷰 중에 고양이가 랜선에 토를 했던 바로 그 식탁이다. 전사 타운홀 미팅에서 내 이름이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인사팀은 정책 업데이트 메일에 나를 참조로 넣는 걸 늘 잊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좋았다. 생일 축하 메시지도 IT 업계의 여성 인재라며 내 얼굴을 촌스러운 디자인 템플릿 아래 붙여놓은 링크드인 게시물도 없었다. 오직 깔끔한 코드, 암호 같은 커밋 메시지, 그리고 아키텍처의 미세 조정이 필요할 때 박 이사님과 연결되는 직통 라인뿐이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원치 않았다. 부사장들이나 상무들이 자리와 링크드인 자랑질을 위해 서로 팔꿈치로 밀치고 싸우게 둬라. 나는 깨진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쪽이 더 좋았다. 아,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에 푹 빠졌는데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눈팅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는 맙시다. 진심으로 90%는 그냥 보고만 가시더라고요. 우리 팀에게 사랑 좀 보여주세요. 누리금융테크와는 다르게 말이죠. 어쨌든 박 이사님은 유일하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공간과 자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권한을 주었다. 우리는 좋은 리듬을 유지했다. 2주에 한 번씩 조용한 화상통화를 했다. 그는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라거나 경계를 명확히 새겨 넣어줘요. 같은 말을 했다. 나는 결과물로 답했다. 그는 절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거나 PPT 보고서나 자이라 대시보드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결과만을 원했고 나는 결과를 보여줬다. 우리 시스템은 2023년에만 2번의 외부 감사를 통과했고 덕분에 쉴 새 없이 바뀌는 임원들은 내가 그들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수습해줬는지 까맣게 모르고 행복해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말했다. 김지은 씨는 그들이 입고 있는 줄도 모르는 낙하산 같은 존재요. 그러다 그가 아팠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비서에게서 그가 몇 주간 병가에 들어간다는 짧은 메모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그게 다였다. 전화 한 통, 사전 미팅 하나 없었다.
한순간에 나는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에게 보고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나만이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명확한 비상계획도 없이 허공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최상무가 등장했다. 전략기획실 상무. 내가 아는 한 그의 역할은 회의에 앉아서 아무 가치도 더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누구를 밟고 올라설지 조용히 계산하는 것이 어떤 유형인지 알 것이다. 빳빳하게 다린 셔츠, 입에 달고 사는 외래어 비즈니스 용어들, 그리고 전 여자친구의 삼촌 덕에 스위스 스키 여행 한번 가놓고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것처럼 꾸민 링크드인 배너. 최상무는 조직 최적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걸 스프레드시트로 만드는 걸 고상하게 표현한 말이었다. 박 이사님이 사라지자마자 최상무는 침수된 지하실에 곰팡이처럼 피어났다.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회의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예산 항목 담당자가 누굽니까? 왜 아직도 이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죠? 따위의 질문을 던졌다. 첫 주에는 내 이름조차 몰랐다. 그저 컴플라이언스 모듈 리소스라고 불렀다. 그는 팀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가시성 확보 단계라고 불렀는데 그건 곧 모든 사람이 주간 보고서, 로드맵, 현황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물론 나는 예외였다. 그의 장부에는 내가 없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그가 존재조차 모르는 공유 드라이브에 보관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용역 계약서 안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게임을 안다. 내 경력 동안 6번의 조직 개편을 겪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지켜보며 모든 것을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그인하고 은행 파트너에게 경고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로직 트리를 수정했다. 나는 조용히 워터마크처럼 핵심 모듈에 내 자격증명 플래그, 즉 조용한 서명을 심어두었다. 만약 그 서명이 조작되면 쾅, 은행 측에서 즉시 재인증 요청이 날아갈 터였다. 악의적이거나 극적인 건 아니었다. 그저 프로토콜일 뿐. 하지만 그건 누군가 정식 절차 없이 나를 지우려고 하는 순간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했다. 솔직히 말해 그런 절차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기록하고 보관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암호화된 사본을 따로 보관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폭풍이 기업의 망상 한 조각을 곁들인 잘난 체 않은 작은 봉투에 담겨 커피와 함께 배달될 줄은 몰랐을 뿐이다. 박 이사님의 부재는 조용한 보도블록 위로 피아노가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한 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밤중에 슬랙으로 버전 관리 스키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그는 사라졌다. 긴급 치료를 위해 떠났고 자세한 내용은 없었으며 무기한 휴가였다. 그렇게 갑자기 내가 하는 일과 더 중요하게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 체스판에서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았. 박 이사님은 부재 중에도 빵 부스럭이나 숨겨진 열쇠처럼 논리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겐 절차가 있었다. 암호화 프로토콜도 있었다. 그와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금고의 백업 자격 증명 스택이 있었다. 최악의 경우 그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상무, 그는 인수인계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통제권을 원했다. 박 이사님이 떠난 지 72시간 만에 최상무는 자신을 운영 총괄 대행으로 선언하고 비유적으로나 문자적으로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다. 팀 전체의 이름이 바뀌었다. 부장들은 효율화되었다. 슬랙 채널들이 사라졌다. 심지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전사 메모를 보내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맹세컨대 박 이사님이 어디서 회복 중이시든 그분의 윗궤양이 재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최상무는 늘 의사결정 회의실 바로 바깥을 맴돌며 약점을 찾아다니는 2인자 같은 부류였다. 분기별 성과 평가에서 당신을 찌르기 전에 우리 싱크 좀 맞추죠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 이제 그는 한 줌의 권력을 쥐었고 비명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쥐어짜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가시성 확보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모두가 주간 보고서, 개인 성과 기록, 그리고 자신의 가치 부가 벡터에 대한 15장짜리 PPT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했다. 나는 한 시니어 엔지니어가 복도 쪽 화상회의 창에서 자신의 로드맵을 색깔별로 구분해야 한다며 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기서 12년을 일했다. 우리 클라이언트 거래의 80%를 처리하는 결제 게이트웨이를 구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게 파워포인트에 담겨있지 않으면 최 상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유령, 예산 항목에도 없는 존재였다. 내 계약은 인사팀의 주 시스템에 없었다. 나는 그의 조직도에 없었다.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명부에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박 이사님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컴플라이언스 예산 깊숙한 곳에 나를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금요일에 메시지 하나가 왔다. 한 줄짜리 인사도 서명도 없었다. 귀하에 접근 권한은 곧 검토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참여의 필요성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였다. 맥락도 안녕하세요도 없었다. 우월감과 템플릿으로 무장한 어떤 부하 직원이 입력한 은근한 협박. 나는 1분 동안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식어 빠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짧고 비열하게 한번 웃었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에도 본 적 있었다. 검토는 제거를 의미했다. 입증은 구걸을 의미했고 나는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살면서 조용히 대체당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불이 나기 전에 연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 검토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로 이어질 것이고 그 뒤에는 이미 내려진 결정이 따를 것이다. 그래도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텅 빈 방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탭을 닫고 대신 버전 관리 로그를 열었다. 그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는가? 연속성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자격증명을 삭제하면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지적재산권 소유권이 회의실에서 소리치면 법이 되는 줄 안다. 그들은 시스템, 의존성,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최 상무는 자신이 곧 쑤시게 될 바로 그 시스템에 이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 시스템이 스스로를 감사하도록 만들었다. 모든 주요 결정, 모든 로직 게이트, 모든 내부 규칙에는 기여 정보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건 그냥 코드가 아니었다. 누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지도였다. 그리고 그걸 소급해서 벗겨내는 것은 엉망진창. 아주 눈에 잘 띄고 추적 가능한 엉망진창을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 상무는 자기가 동맥이 아닌 리본을 자르고 있다고 확신하며 가위를 든 아이처럼 날뛰고 있었다. 그는 월요일에 순회를 시작했다. 비용센터에 대해 묻고 다녔다. 화요일에는 재량 지출 검토 회의를 열었다. 수요일에 한 시니어 개발자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다른 팀으로 재배치됐어요. 최 상무가 용역 계약직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번역하자면 다음은 네 차례라는 뜻이었다. 목요일 밤 2번째 이메일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의 이름이 밝혀 있었다. 업무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간단한 미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에 대한 문서를 지참하세요. 문서를 지참하세요. 그 남자는 정말 그렇게 말했다. 마치 내가 학점이라도 구걸하는 인턴인 것처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도 않았다. 간트 차트를 뒤지거나 KPI 통계를 뽑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바로 결과물이었다. 내 작업은 그 플랫폼의 혈관 속에 살아있었다. 허풍으로 가득 찬 기업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진실 중 하나였다. 나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최 상무가 열쇠를 준 유령을 해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곧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금요일 아침 8시 27분, 미팅 시간은 8시 30분이었지만 최 상무에게 내가 늦었다고 말할 만족감을 줄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 문 밖에 섰다.
사무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중간 관리자들에게 중요 인물인 척하라고 주는 유리상자 어항 같은 곳이었다. 그는 이미 안에 있었다. 키보드 위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어린애처럼 두 손가락으로 타이핑하고 있었다. 유리를 통해 나를 보자마자 그가 미소 지었다. 친근한 미소가 아니라 승리에 찬 미소였다. 그는 일어서지도 않고 손짓했다. 김지은 씨, 들어와요. 악수도 의자를 권하는 일도 없었다. 어깨가 너무 꽉 끼는 셔츠를 입은 남자가 모래상자에서 왕놀이를 하려는 모습뿐이었다. 간단히 하죠. 그가 서류철 위에 손을 포개며 마치 대통령 브리핑이라도 하는 듯이 시작했다. 당신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아니, 계약이랄 것도 없더군요. 당신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도 인사 파일도 시스템 담당자 지정도 없어요. 그저 모호한 언급들과 용역업체 아이디로 남겨진 백엔드 커밋들 뿐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움직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말하게 뒀다. 연극적인 침묵은 이런 부류의 남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는 마치 대단원의 막을 올리기 위해 숨을 고르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이 가치 있는 아키텍처에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가 바리스타의 라떼 아트를 칭찬할 때나 쓸 법한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가치에는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가치 주변에는 모호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당신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로컬 환경에서 모든 회사 관련 파일을 제거해 주십시오. 모든 독점 코드나 문서를 삭제하세요. 최종 지급액은 용역업체를 통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멈췄다. 자기만 재밌다고 생각하는 농담의 결정적인 대사를 날리는 것처럼 희죽거리며 물론 당신의 모든 작업물은 이제 회사 소유입니다. 나는 마치 이별 통보 전에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사람처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질문 있습니까? 그가 거만하게 덧붙였다. 하나만요. 내가 말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서류철을 향해 손을 뻗어 한 장짜리 메모를 테이블 건너로 밀었다.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서명까지 되어 있었다. 관계자께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용역업체 라스퍼 시스템즈 및 관련 인력 김지은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계약하에 수행된 모든 독점적 작업물은 준우리 금융테크의 지적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로컬 데이터 및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진혁, 전략기획실 상무. 나는 그것을 한번 읽고 깔끔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나를 변호하지도 논쟁하지도 그의 메모에 담긴 언어가 박 이사님이 재무팀의 컴플라이언스 우산 아래 제출했던 원 용역 계약서의 3가지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 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셈이니까 대신 나는 일어서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 나왔다. 극적인 문 닫기도 마지막 일침도 없었다. 오직 라미네이트 타일 위로 또각거리는 내 구두 소리와 옆에 놓인 고무나무 속으로 사라지고 싶어하는 표정의 안내에 데스크 직원에게 출입증을 반납할 때 나는 삑소리뿐이었다. 오전 9시 10분 나는 내 오피스텔로 돌아와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앉아 겨울의 입김처럼 머그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다. 내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터미널은 텅 빈 채 기대를 품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로컬 저장소를 열었다. 수천 줄의 코드, 브랜치, 변경 이력, 문서의 흔적들 모두 내 것이었고 모두 내 디지털 서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최 상무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삭제될 운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요청한 그대로 했다. 모든 것을 삭제했다. 아카이빙하지도 암호화된 폴더에 숨기지도 개인 저장소에 몰래 저장하지도 않았다. 로컬 환경, 개발 도구, 미러 백업, 테스트 장치, 심지어 원노트에 저장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까지 모두 삭제했다.
마치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최상무는 치명적인 가정을 했다. 그는 내 노트북이 시스템 그 자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건, 하지만 박 이사님은 이해했던 것은 내 진짜 가치가 내가 저장한 코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내가 코드 안에 심어둔 것, 즉 트리거, 검사, 신원 플래그, 조작되었을 때 비명을 지르는 컴플라이언스 로직에 있었다. 그는 그냥 용역 계약직 하나를 해고한 게 아니었다. 그는 장식용 실인 줄 알고 작동 중인 회로에서 실가닥 하나를 뽑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실가닥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다. 노트북 덮개를 닫기 전에 나는 한 가지 일을 더했다. 1년 넘게 건드리지 않았던 보안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열었다. 암호화되어 있고 2단계 인증이 걸려 있으며 박 이사님이 한때 농담으로 내 블랙박스라고 불렀던 지문 보안 터미널 앱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다. 그 안에는 만약을 대비해서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나는 그 폴더를 열었다. 거기 있었다. 최진혁 상무가 서명하고 날짜가 찍힌 채 활성화된 IP를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그 메모가 스캔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복사했다. 당장 사용해야 해서가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차갑고 금속 같고 정밀한 무언가.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두려움은 부드러웠다.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전쟁 프로토콜이었다. 그리고 최 상무는 방금 기폭 코드를 쥐고 있는 단 한 사람을 해고해버렸다. 최 상무는 자신의 작은 권력 노름을 음미하며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정오쯤 되자 나는 이미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엔지니어들에게서 온 슬랙 메시지들이었다. 어조는 항상 같았다. 억지로 태어난 척, 어딘가 미안해하는 투. 프로젝트에서 빠진다는 소식 들었어. 안타깝네. 최상무는 효율화라고 하던데. 당신 코드 절반이 뭐 하는 건지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어. 참고로 데이터 팀에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했대. 새로운 관점을 수혈해야 한다나, 뭐라나. 그리고 도대체 매트릭 대시보드는 왜 이 모양이죠? 나는 답장하지 않고 읽고 보관만 했다. 최 상무는 그날 아침 작은 승리 행진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제품 리드 회의에 불쑥 나타나 비효율을 척결했다고 자랑했다. 내가 과잉 설계를 일삼던 레거시 블랙박스 개발자라고 했다고 한다. 한 주니어 PM은 최 상무가 내가 단지 내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레거시 코드를 살려뒀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맹세했다. 귀엽기는 떠들게 둬라. 잘난 체하게 둬라. 한편 최 상무의 급여 등급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경고가 이미 울렸다. 오후 1시 46분. 내가 운영 시스템의 심장 박동에 직접 연결해둔 컴플라이언스 플래그가 누리금융테크의 보안뱅킹 대시보드를 강타했다. 정식 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격증명에 연결된 삭제 이벤트. 내 자격증명, 내 서명이었다. 감사 추적 기록도 인수인계 로그도 해지 기록도 없이 구두 지시에 따라 제거된 것이다. 그런 서명은 그냥 삭제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서명이 시스템의 운영 신뢰 로직에 하드코딩 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은행 파트너가 바로 그 서명을 사용하여 당신의 조직이 대출 계약에 명시된 기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절대 안 된다. 누리금융테크의 신용 한도는 고무도장처럼 찍어주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었다. 조건부였고 증명 가능하고 모니터링되는 운영 무결성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증명의 일부였다. 내 자격 증명은 콘크리트 속 철근처럼 컴플라이언스 비계에 박혀 있었다. 잘못 뽑아내면 전체가 흔들린다. 오후 2시 3분 동결 명령이 내려졌다. 누리금융테크의 200억 원 규모의 회전 신용 한도가 내부 검토가 있을 때까지 잠겼다. 취소도 철회도 아니었다. 그저 유예된 것이다. 옆방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를 들은 부모가 용돈을 잠시 중단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미묘하며 파괴적이었다. 그리고 최 상무는 적어도 아직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OPS 리더십 채널에 용역 계약 의존도를 줄이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내재화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리느라 너무 바빴다. 심지어 애자일 투명성에 관한 미디엄 아티클 링크까지 걸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글을 쓴 사람이 경쟁사 코드를 훔친 혐의로 자기 스타트업에서 해고된 남자였다는 것이다. 나는 슬랙에서 로그아웃했다. 그리고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기쁨도 우월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조용한 무언가였다. 마치 내가 잡동사니 부품으로 만든 루브 골드버그 장치가 마침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있었다. 시스템이 삭제를 감지할 것이다. 은행의 봇이 컴플라이언스 포털에 신호를 보낼 것이다. 우리의 연락 담당자인 리스크에 대해 전혀 관용이 없는 날카로운 전직 규제기관 출신 이 팀장님이 법무팀에 전화할 것이다. 법무팀은 로그를 확인하고 내 용역 계약자 아이디에 연결된 삭제를 보고 누가 승인했는지 물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재미가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답은 아무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퇴사 절차도 시스템 소유권 이전도 종료 프로토콜도 없었다. 오직 한 상무의 거만한 지시와 내부 정책을 너무나 철저히 위반해서 차라리 궁서체로 쓴 것처럼 보일 정도인 메모 한 장뿐이었다. 나는 뒤로 기대 앉아 다시 보안 드라이브를 열었다. 마치 센터 콘솔에 넣어둔 수류탄처럼 날짜가 찍힌 메모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 일을 하고 있었다. 내 전화가 울리기를 계속 기다렸다. 울리지는 않았지만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이 팀장님에게서 온 것이었다. 법무팀, IT 보안팀, 그리고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두 사람에게 참조가 걸려 있었다. 제목, 긴급 비정상적 자격 증명, 제거 감지, 컴플라이언스 모듈, 아키텍처 내 비정상 활동 관찰됨, 사용자 라스퍼, 아이디 4038, 표준 비활성화 프로토콜 없이 삭제 이벤트 등록됨. 이는 누리 은행 인증 표준을 위반함. 조치 바람. 아직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이 답장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최 상무는 자기가 나를 지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실제로 한 일은 마라톤 중간에 팔다리 하나를 절단하고는 체중 감량이라고 부른 꼴이었다. 시스템은 부상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드라마 없이 느리고 정밀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건강한 면역 체계가 이물질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항체들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박 이사님은 월요일 아침 추락하는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 회복 기간을 건너뛴 사람의 조용한 강렬함을 품고 돌아왔다. 그는 누구에게도 일찍 복귀한다고 알리지 않았다. 슬랙 알림도 전사 공지도 없었다. 그는 그냥 아침 8시 2분의 건물로 걸어 들어와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임원실로 향했다. 8시 7분까지 법무팀은 패닉 상태였다. 은행이 단지 우리의 신용 한도를 동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 이사님의 이메일로 공식 통지서를 보냈다. 최 상무도 재무팀도 아닌 박 이사님에게 직접. 왜냐하면 내 시스템은 그의 서명, 그의 승인, 그의 권한 하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컴플라이언스 체인은 박 이사님을 최종 신뢰 지점으로 간주하도록 설계되었다. 시스템의 무결성이 상실되었을 때 은행 시스템은 내부 승진이나 임시상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자격증명을 신경 썼다. 박 이사님의 자격증명은 여전히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태그되어 있었다. 그는 아침 6시 43분에 두 번째 항생제를 막 복용한 직후 그 경고를 읽었다. 그는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차에 올라탔다. 그래서 최 상무가 크루아상과 오트밀 라떼를 들고 거만하고 무지한 채로 늦게 출근했을 때 그는 사무실 내부의 기류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 이사님이 법무팀 회의실에 들어서며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김지은 씨 자격증명에 비정상적인 종료 이벤트가 떠 있는 겁니까? 죽음 같은 침묵, 이어서 마우스 클릭 소리, 폴더 열리는 소리, 비밀번호 요청 소리가 요란했다. 두 명은 오래된 SSO 토큰에 접근하려다 계정이 잠겼다.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법무팀은 변경 로그를 더듬었지만 나에 대한 퇴사 처리 티켓은 없었다. 공식적인 종료 절차도 컴플라이언스 인수인계도 삭제 이벤트에 대한 내부 문서도 없었다. 오직 최 상무의 메모만이 금요일 저녁 늦게 상대 서명도 없고 첨부된 실행 계획도 없이 시스템에 스캔되어 있을 뿐이었다. 김지은 씨는 용역 계약직이었습니다. 최 상무가 마침내 회의실로 불려 들어왔을 때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내부 시스템을 통해 온보딩하거나 오프보딩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 소유권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리 작업이었을 뿐입니다. 박 이사님은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삭제를 승인했습니까? 최 상무는 눈을 깜빡였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녀에게 로컬 데이터를 제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표준적인 절차죠. 아직 시스템에 자격증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영 IP를 삭제하라고 요청했다고요? 최 상무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글쎄요, 저는 가정했습니다. 가정했다고요. 그때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다. 박 이사님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스타트업 희화극처럼 물건을 던지거나 노트북을 쾅 닫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최 상무가 대답할 수 없는 차분하고 정밀한 질문들을 계속 던졌다. 그 지시를 내리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로직을 검토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감사 루프에 내장된 자격 증명 플래그에 대해 인프라팀과 상의했습니까?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박 이사님은 이제 더 조용히 되물었다. 김지은 씨는 자신의 서명과 연동된 다중요소 로직 검증기를 심어놨습니다. 그건 지난 3월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상무님도 그 로드맵에 서명하셨습니다. 최 상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마치 수족관 벽이 유리라는 걸 깨달은 금붕어처럼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순간 박 이사님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내 자격 증명 정보를 벽에 투사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것은 인증체인, 내 아이디, 삭제 타임스탬프, 그에 따른 연쇄장애, 그리고 은행의 경고 로그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깔끔하고 정밀했다. 나는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이 무엇을 지탱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비계를 허물려고 할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만들었다. 내 오피스텔에서 나는 정중한 거리를 두고 혼란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다. 이 팀장님이 내게 감사 추적 요약본을 전달하며 박 이사님을 참조로 넣었다. 아무런 논평 없이 오직 데이터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박 이사님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 상무는 유령에게 도끼를 휘두를 때는 그 유령이 건물 기초에 출몰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법무팀이 실 한 가닥을 당기자 스웨터 전체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다. 종료 절차 누락, 자격증명 해지, 로그 누락, 인수인계 문서 부재, 최 상무가 만든 서류가 없었기에 아무런 서류 흔적도 없었. 그는 허세와 가정에 의존해 행동했고 너무나 오만하고 부주의해서 햇빛이나 규제 당국에 노출시키지 마시오라는 경고 라벨이라도 붙여야 할 메모에 서명했. 법무팀은 즐겁지 않았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이들은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부하고 속삭이고 느리고 외과적인 혐오감으로 테이블 너머로 문서를 건넸다. 하나씩 그들은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확인했고 각각의 항목은 텅 비어 있었다. 문서화된 퇴사 절차 없음,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승인 없음, 백업 자격 증명관리자 지정 없음, 시스템 무결성 검증을 위한 비상 계획 없음, 마치 건물에 불을 지른 후 화재 안전에 대한 오픈북 시험에서 낙제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최 상무는 방향을 틀려고 애썼다. 내가 단지 용역 계약직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그의 단골 문구가 되었다. 마치 그게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는 반복했다. 단지 용역 계약직. 마치 그 말이 내가 그들의 컴플라이언스 엔진 내부에 구축한 아키텍처의 척추를 지워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치 외부 신분이 내부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효화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일주일 내내 이 회의 저 회의를 전전하며 가장자리가 갈라지기 시작한 그 얼어붙은 세일즈맨 미소를 띤 채 몸부림쳤다. 그녀는 플랫폼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로직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가 화요일에 말했다. 그녀의 작업은 비핵심 업무였습니다. 그가 수요일에 법무팀에 말했다. 시스템이 더 잘 문서화되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목요일에 아마도 누리금융테크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자기 변명으로 기록될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문서화가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박 이사님과 내가 구축한 사양서를 실제로 읽는 사람에게는 시스템은 투명했다. 문제는 최 상무가 집안에 서 있는 채로 건축가를 해고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진짜 변화는 박 이사님이 그 메모를 손에 넣었을 때 찾아왔다. 그는 블라인드를 반쯤 내린 사무실에 앉아 그 문서가 책상 위에 평평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팡파르도 극적인 음악도 없었다. 오직 그와 곧 누리금융테크 복도에서 전설이 될 한 장의 종이뿐이었다. 최 상무의 금요일 아침 지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모든 로컬 데이터 및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박 이사님은 그것을 3번 읽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었다. 그러고 나서 의자를 뒤로 밀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용역 계약직에게 컴플라이언스 추적과 활성 연결이 있는 자격증명을 가진 상태에서 시스템 핵심 IP를 지우라고 명령했군.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도서관의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평소 속삭임보다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이 거의 없던 컴플라이언스 팀장 차 과장이라는 여성이 고개를 들고 간단히 말했다. 그건 계약 위반 분류 사유가 됩니다. 아마 여러 건일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 상무는 단순히 인수인계를 망친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리스크 요인이었다. 나는 그 방에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단편적으로 들었다. 슬랙의 속삭임, 심야 이메일, 그리고 예전에 야생 고양이가 천둥을 두려워하듯 최 상무를 두려워했던 한 QA 엔지니어와의 맛있도록 통쾌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은 씨,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 슬랙 접근 권한 막혔어요. 법무팀이 검토 프로토콜에 넣었대요. 박 이사님은 격리 단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격리.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 집에서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차가 식어가는 찻잔과 함께 앉아 있었다. 보안 드라이브는 건드리지 않은 채였다. 100원 메모는 휴면 상태였다. 나는 아무것도 무기화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모든 힘든 일을 다 해주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 정의의 불꽃은 진짜였지만 희미했다. 마치 어두운 길 저 멀리 보이는 헤드라이트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기다린다. 그것들이 당신을 눈멀게 할 만큼 가까워질 때까지 숨을 내쉬지 않는다. 최 상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미꾸라지 같았다.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그들은 발버둥 치고 흥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누군가 그들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을 때까지 말을 돌린다. 하지만 이제 균열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삭제 명령을 되돌릴 수 없었으며 단지 용역 계약직이라는 말을 은행에 동결된 신용 한도에 대한 방패로 삼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아직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왜냐면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시지는 아침 7시 12분에 도착했다. 인사도 서명도 없이 단 한 줄. 그 사람이 삭제하라고 했습니까? 박 이사님이셨다. 당연히. 버터를 가르는 메스처럼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다. 법적인 수사도 홍보용 필터도 없이 그저 가스 누출 현장에 불붙은
성냥처럼 내받은 편지함에 놓인 그 한 문장. 나는 말로 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 메모를 전달했다. 최상무가 그의 작은 가짜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자신만만하게 건네주었던 아직 프린터에 온기가 남아있던 그 메모. 그의 이름이 하단에 찍혀 있고 그의 언어, 그의 오만이 PDF 안에 호박 속의 곤충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2분 후 나는 읽음 확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4분 후 나는 암호화된 드롭박스 폴더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접근 권한, 임시 CFO 채널. 그 안에서 나는 내 옛 문서, 계약서, 변경 로그, 시스템 맵, 박 이사님이 법무팀이 나를 장부에서 지운 후에도 보관해둔 것으로 보이는 파일들을 보았다. 그는 완전히 고삐를 놓지는 않았던 것이다. 나는 시스템에서 지워졌지만 그의 기억에서는 아니었다. 현명한 남자였다. 그는 내가 우리의 감사로직을 현수교처럼 우아하고 하중을 견디지만 매우 특정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전체 지원 시스템을 재설계하지 않고 그 앵커 중 하나를 뽑아버리면 조직 개편이 아니라 붕괴를 맞게 된다는 것을 10시 40분경 CFO 사무실은 은행의 최근 요청에 응답했다. 김지은 수정됨의 자격증명 삭제에 대한 문서화된 정당성과 그녀의 운영 접근 권한 전체 맵을 제공해 주십시오. 박 이사님은 그들에게 백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최상무의 메모를 보냈다. 편집도 커버레터도 없이 날짜가 찍히고 서명된 전체 컴플라이언스 연쇄 붕괴를 촉발한 자격증명 삭제 1시간 전에 작성된 날 것 그대로의 지시서.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한 줄로 답장했다.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광 케이블을 통해 온도가 3도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두 번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박 이사님이 아니었다. 은행의 이 팀장님이었다. 검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 설계자로부터 시스템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 구절. 원 설계자는 내 귀에 부드럽게 들렸지만 가슴에는 날카롭게 밝혔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내 피부에서 태워 없애려 했던 이름을 돌려받은 기분이었다. 나는 잘난 체하지도 거봐요. 내 말이 맞았죠? 라고 말하지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검증 범위를 요청하고 요청 목록을 검토하고 박 이사님이 나를 위해 재활성화해준 임시 자격 증명을 통해 로그인했다. 복구 전용 일회용 단일 인증 접근 권한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재구축하지 않았다. 단지 손상을 확인했을 뿐이다. 로그는 정확히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자격 증명 앵커에 대한 무시 시도, 컴플라이언스 훅에 대한 트리거 실패,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루프 거부. 나는 시스템의 로직쉘에 대해 무결성 검사를 한번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내 평소의 무미건조한 스타일로 주석을 단 깔끔한 CSV 파일로 보냈다. 이 구조는 자격증명을 갖춘 감독 없이 변경될 경우 실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가 쓴 전부였다. 미사여구도 감정도 없이 오직 사실뿐. 기계는 작동했다. 덫은 터졌고 이제 법의학자처럼 스스로의 해체를 기록하고 있었다. 누리금융테크 사무실에서는 벽이 조여오고 있었다. 최상무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슬랙 상태는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바쁨이나 자리 비움을 의미하는 그런 회색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함을 의미하는 종류의 회색.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같은 이가 빠진 커피 머그 잔, 프린터 위에 널브러진 같은 고양이.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메아리, 증거였다. 원 설계자. 그리고 최상무의 세계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조용하고 신중한 책임의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었다. 분노는 이제 먼 기억이었다. 차가운 불은 다 타버렸다. 남은 것은 임상적이고 분리된 관찰뿐이었다. 나는 배를 조종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블랙박스가 가라앉으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완벽한 무중력의 순간에 나는 평화와 같은 것을 느꼈다.
용서도 마무리도 아닌 그저 중력이 제 할 일을 하는 것. 월요일 아침은 기업의 가면을 쓰고 찾아왔다. 블라인드를 통과하는 햇살, 탕비실에 탄 커피 냄새, 그리고 데오도란트인 척하는 긴장된 땀 냄새. 하지만 최상무는 마치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마치 일론 머스크에게서 전화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귀에 꽂고 로비를 가로질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였다. 14층에서 문이 열리고 그는 마치 원정에서 돌아온 카이사르처럼 내렸지만 그들을 보기 전까지였다. 박 이사님은 이미 그의 유리상자 사무실 안에 있었다. 창문을 등지고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손에는 메모를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법무팀의 안젤라 부장이 서 있었다. 자세가 너무 뻣뻣해서 마치 감사 등급의 화강암으로 조각된 것 같았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상무는 카펫에 발을 반쯤 들여놓은 채 얼어붙었다. 옛날 서부 영화에서 술집이 조용해지고 선풍기 빼고 모두가 움직임을 멈추는 장면을 아는가? 그게 바로 그 층 전체의 분위기였다. 개발자들은 타이핑을 멈췄다. PM들은 옆눈질을 했다. 안내 데스크에 누군가가 총성처럼 기침을 했다. 박 이사님은 들어오라고 손짓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방아쇠에 놓인 흔들림 없는 손처럼 그 시선을 유지했다. 최상무가 들어왔다. 안젤라 부장이 그들 뒤로 문을 닫았다. 의례적인 인사도 노트북을 여는 일도 없었다. 오직 한 장의 종이를 든 남자와 평결 직전에나 사용할 법한 정확한 목소리 톤뿐이었다.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이사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매끄러웠다. 그녀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말해보세요. 최상무는 2번 눈을 깜빡였다. 저는 그녀에게 로컬 데이터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표준 정책에 따라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요? 최상무의 입이 뻐끔거렸다. 마치 알리바이를 위한 오디션을 보는 금붕어처럼 저는 메모를 통해 그녀의 용역이 즉시 종료되었으며 그녀의 시스템에서 모든 독점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정하셨군요. 안젤라 부장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무엇을 가정하셨습니까, 최상무님? 그녀가 제대로 퇴사 처리되었을 거라고요? 그가 더듬거렸다. 자격증명 트리거가 재설정되었을 거라고요. 박 이사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확인했습니까? 최상무는 침을 삼켰다. 아니요. 삭제를 지시하기 전에 그녀의 아키텍처를 검토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생각했다고요. 박 이사님이 조용히 되뇌었다. 우리 컴플라이언스 엔진의 유령 작가, 우리 은행의 현용 신용 한도와 연결된 그 사람을 만료된 구글 드라이브 파일처럼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군요. 그리고 이제 그 유령은 은행 측 검증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그녀에게 기폭 장치를 건네주었고요. 안젤라 부장이 책상 위로 파일을 밀었다. 은행 로그, 감사 실패 기록, 최상무의 금요일 아침 메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타임스탬프가 찍힌 삭제 이벤트. 당신은 연쇄적인 컴플라이언스 실패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로 인해 200억 원의 운영신용이 동결되었습니다. 우리를 계약 위반 분류 및 잠재적인 투자자 이탈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최상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오해였습니다. 박 이사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한 손은 책상 위에 평평하게 놓고 다른 손은 여전히 그 메모를 마치 방사능 물질처럼 들고 있었다. 아니요, 그가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번의 실수는 하지 않는 파트너로부터 72시간의 개선 조치 시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문서를 원하고 보증을 원하며 그리고 당신이 지워버린 바로 그 한 사람을 다시 데려와 당신의 난장판을 치우기를 원합니다. 최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 밖에서는 몇몇 엔지니어들이 그 시간 동안 3번째로 물을 뜨러가는 척했다.
층 전체가 듣지 않는 척하고 있었지만 박 이사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 모두가 들었다. 당신은 즉시 모든 플랫폼 운영에서 정직됩니다. 최상무의 의자가 침묵 속에서 삐걱거렸다. 그는 일어서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백하게 눈을 깜빡이며 앉아 있었다. 마치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했던 영화의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보다가 자신이 내내 악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자처럼. 안젤라 부장은 파일들을 챙겼다. 박 이사님은 노트북을 열었다.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의 사다리 오르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최진혁은 자기 입에서 토하는 것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외에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박 이사님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로그를 일회용 자격증명으로 로그인해서 보고 있었다. 편집 권한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제 코드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내가 이제껏 그랬던 것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오후 4시 17분 최상무는 사라졌. 해고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조사대기. 마치 넥타이를 메고 삽을 들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문구였다. 그들은 그가 책상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법무팀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IT팀이 그의 출입증을 비활성화했다. 보안팀은 시트콤 엑스트라처럼 아무런 품위도 없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 그는 그저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메모, 감사 기록, 진공 상태, 그리고 나였다. 박 이사님은 4시 43분에 전화했다. 잡담도 서론도 없었다. 라스퍼 계약하에 당신의 용역 접근 권한을 복구했습니다. 은행 요청입니다. 일회용 자격증명. 범위는 검증뿐입니다. 복구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덧붙였다. 지은 씨, 고맙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얻어내는 어떤 종류의 침묵이 있다. 안부나 사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침묵. 그는 최상무가 무슨 짓을 하도록 내버려뒀는지 알고 있었.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또한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눈치채지 못할 때 회사를 숨쉬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다. 오후 5시 9분 나는 콜드부트 터미널에서 로그인했다. 시스템이 나를 인식했다. 내 이름은 여전히 컴플라이언스 빅의 깊숙한 곳에 내가 남겨둔 바로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실패하지 않고 단지 기다렸을 뿐인 로직 트리거와 신원 검증기 뒤에 태그된 채로 나는 내 암호화된 원격 저장소에서 불러왔다. 백업이 아니라 템플릿이었다. 깨끗하고 건드리지 않았으며 내 원래 계약하에 완전히 합법적인 것. IP 절도도 위반도 없이 단지 재조립을 기다리는 아키텍처. 12분 만에 기본 컴플라이언스 모듈이 복원되었다. 오류 로그가 지워졌다. 감사 루프가 재가동되었다. 자격 증명 신뢰가 재확립되었다. 은행의 대시보드가 초록색으로 깜빡였다. 항파르도 박수도 없이 그저 유령이 돌아와 벽의 흔들림을 멈추게 했다는 차가운 기계의 조용한 확인뿐. 나는 3개의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고 복원 노트를 기록하고 그 메모를 플래그 처리하고 단 하나의 PDF를 첨부했다. 원 시스템 사양에 따라 비인가된 자격증명 제거는 자동 무결성 연쇄 붕괴를 촉발합니다. 이 동작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나는 전송을 눌렀다. 그리고 로그아웃했다. 망토도 극적인 음악도 기업의 구원 서사도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충전기를 뽑고 오래된 커피 자국과 내가 일했던 대부분의 임원들보다 더 안정적인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찬 내 조용한 오피스텔의 공허함을 응시했다. 그날 밤늦게 박 이사님이 문자를 보냈다. 장기적으로 당신의 계약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옵션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은 더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누리금융테크가 살아남을 것을 알았다. 이사회가 이를 무마하고 실패를 리브랜딩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을 알았다. 아마 비싼 머리를 한 세련된 컨설턴트를 데려와 구조조정을 통한 회복 탄력성에 대한 PPT를 발표하게 할 것이다. 그러라고 해라. 내 일은 끝났다. 나는 정직한 것을 만들었. 그것은 그래야만 하는 방식으로 부서졌다. 그리고 중요할 때 그것은 어떤 직함이나 사원증이나 신콤플렉스에 걸린 출세주의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 노트북 덮개를 닫고 미지근한 차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며 나는 텅 빈 방에 대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한 가지를 속삭였다. 쓰라리지도 크지도 않게 다음번엔 내가 조용히 말했. 서명하기 전에 뭘 서명하는지는 좀 읽어보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상머리 전사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 옛날 상사가 아니라면요. 그분은 알아서 하시겠죠. 커피포트의 복수는 계속됩니다.